낡은 한옥의 벽에 걸린 흰 여우 자수는 숨결까지 살아있는 듯하다. 세월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던 순간 그림 속 여우가 발을 내밀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얼굴을 찢는다. 실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뽑힌 힘줄. 그 혼은 자수에 갇혀 여우의 눈과 발이 된다. 아름다움에 깃든 집착과 탐욕이 침묵 속에서 다시 숨쉰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물이 맑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었는데 가을이 깊어지면 골짜기마다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소슬대문이 으리으리하고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여 있어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일하고 있었고 곳간에는 엽살과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안채 뒷방에는 설이라고 불리는 침선비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리가 바늘을 잡고 술을 놓으면 꽃에는 나비가 날아들고 물고기에는 물결이 일렁이는 듯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말수가 적고 성품이 온화하여 남의 일에 참견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바느질에만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리는 어릴 적부터 실과 천을 다루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기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비단 위에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을 타고 낯선 떠돌이 상인 한 명이 최부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물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밖을 지키던 하인이 그를 쫓아내려 했으나 상인은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주인 어른께 꼭 보여드릴 물건이 있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평소 희귀하고 기이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즐기던 최부자는 상인의 방문 소식을 듣고는 호기심이 동하여 그를 사랑방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선 상인은 조심스런 손길로 등 뒤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겹겹이 쌓인 무명천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병풍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종이나 비단에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오로지 실과 바늘로만 수놓아 만든 자수병풍이었습니다. 병풍 속에는 눈 덮인 겨울산을 배경으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고고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교하고 생생한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우의 털, 한 올 한 올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듯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병풍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병풍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사를 연발하며 상인에게 이 물건의 유래를 물었으나 상인은 그저 먼 북쪽 지방에서 우연히 구한 귀한 물건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상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마치 이 물건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름다움에 취한 최 부자는 그런 사소한 기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상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넉넉한 엽전을 쥐어주며 병풍을 사들였고 상인은 돈을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새로 얻은 이 보물을 호선 자수도라 이름 짓고 집안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기 위해 집안의 식솔들을 불러 모아 구경을 시켜주었는데 그 중에는 침선비 서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주인의 부름을 받고 대청마루로 올라가 병풍 앞에 섰는데 처음 그 자수를 마주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기는 하였으나 하얀 여우의 붉은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식솔들은 그저 여우의 털이 진짜 같다거나 배경의 눈이 차가워 보인다며 칭찬하기에 바빴지만 평생 실을 다뤄온 서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의 자수는 실의 꼬임과 결이 일정하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사되기 마련인데 이 자수에 쓰인 하얀 실은 지나치게 윤기가 흐르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다가가 자수의 표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실은 일반적인 명주실이나 무명실과는 확연히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조직처럼 미세한 결이 살아있었고 빛의 각도에 따라 묘하게 색이 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서리의 뛰어난 안목을 믿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다가가 이 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려워 그저 솜씨가 기가 막히고 실의 품질이 예사롭지 않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은 자수 속 여우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는 서리의 칭찬에 흡족해하며 이 귀한 병풍이 먼지나 습기에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서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풍을 닦고 살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병풍이 놓인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대청마루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병풍 속의 하얀 여우가 낮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용히 방을 나와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병풍 주변에는 묘하게 미지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의 가장자리를 살짝 만져보았는데 나무 틀은 차가웠으나 수가 놓인 천 부분은 미열이 있는 사람의 이마처럼 따뜻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며 손을 떼었다가 다시 한번 자수 표면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마치 얇은 천 아래에 조그마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실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지만 병풍 속의 여우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그 불길한 박동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밤새 겪은 일을 잊으려 애쓰며 병풍을 관리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본 병풍은 다시 평범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돌아와 있었고 지난밤의 기이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여우의 꼬리 부분을 닦으려 할 때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의 티라고 생각한 그녀는 쪽가위를 가져와 그 튀어나온 실을 깔끔하게 잘라내려 했습니다. 그녀가 가위를 대고 실을 끊으려는 순간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위날이 튕겨나가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실은 가위로 쉽게 잘리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질기고 단단했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끊어지려던 실 끝에서 붉은 액체가 아주 조금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감이 번진 것일 수도 있었지만 서리의 눈에는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수건으로 그 부분을 닦아냈지만 흰 수건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감추고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기르던 개들이 대청마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하고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병풍 근처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그런 소문들을 하인들의 쓸데없는 겁이라 일축하며 오히려 병풍의 신묘한 기운이 집안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마을 유지들을 초대하여 병풍을 자랑할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었고 서리에겐 병풍을 더욱 돋보이게 할 장식 덮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리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덮개를 만들 비단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질긴 실과 붉은 액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바느질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그 실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세상의 쇠처럼 질기고 피가 흐르는 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서리는 예전에 스승님께 들었던 사람의 염원이 담긴 물건에는 혼이 깃든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불길함이었습니다. 그때 서리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안의 구춘이를 도맡아 하는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최 부자댁을 위해 일해온 충직한 하인으로 눈썰미가 좋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줄 땜감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리야, 요즘 대청마루에 놓인 그 물건 말이다. 네가 보기에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냐? 박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박 노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집안에 소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은 서리의 표정만 보고도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물건이 들어오는 날부터 등 뒤가 간지럽고 밤에 잠이 오지 않더구나. 짐승들이 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너는 그 물건을 가장 가까이서 만지는 사람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박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묵묵히 돌아섰지만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최 부자의 먼 친척벌되는 민씨 부인이 한양에서 내려와 최 부자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화려한 옷차림과 장신구를 즐겨하고 욕심이 많아 좋은 물건을 보면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다가 대청마루에 놓인 호선 자수도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씨 부인은 자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짐을 풀기도 전에 최 부자를 졸라 그 병풍을 자신의 거처인 별채로 옮겨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민씨 부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또한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끙끙대며 병풍을 별채로 옮기는 동안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풍이 대청마루를 떠나 별채 좁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치듯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변덕스럽다며 투덜거렸지만 서리는 그것이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씨 부인은 자신의 방 한쪽에 병풍을 펼쳐놓고는 밤낮으로 그 앞에 앉아 감상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방을 어둡게 하라고 시키고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서리가 민씨 부인의 옷을 수선하기 위해 별채에 들렀을 때 그녀는 민씨 부인의 얼굴색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창백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밑은 채하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병풍 속 여우처럼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민씨 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병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이 여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구나. 내 피부를 더 하얗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젊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삭이는 것 같아.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몽롱했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소름이 돋아 빨리 용무를 마치고 나가려 했지만 민씨 부인은 서리를 붙잡고 병풍의 실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만져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서리는 어쩔 수 없이 병풍 앞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여우의 표정이 며칠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고고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마치 비웃고 있는 듯한 혹은 먹이를 앞에 두고 즐거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여우의 하얀 털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천의 피가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공포를 억누르며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방 안에서 민씨 부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평소 부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짐승 같은 소리가 섞여 있어 서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별채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여우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왔지만 최부잣댁 별채의 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내일 날이 밝으면 방 노인과 상의하여 이 불길한 징조에 대해 주인 어른께 고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병풍 속에 깃든 것이 단순한 요물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하고 슬픈 사연을 품은 원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슥 하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리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응시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최부잣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축축한 안개에 쌓여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들려오던 기이한 바람 소리 탓인지 하인들은 눈이 퇴탄 채 마당을 쓸었고 평소라면 활기찼을 부엌에서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리 역시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실타래에 칭칭 감겨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별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늦가을의 낙엽 냄새 대신
오래된 피냄새와 곰팡내 섞인 비릿한 향기가 희미하게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냄새라기보다는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채에 머무는 민씨 부인은 기척이 없었고, 식사를 나르던 어린 하녀가 문 밖에서 몇 번이나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된 최 부자가 직접 별채로 가보려 했으나 마침 관아에서 급한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야 했고, 결국 가장 신이 많은 서리에게 민씨 부인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서리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별채로 향했는데, 별채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넘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져 옷깃을 여미어야 했습니다. 마당의 풀들은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시들어 생기를 잃었고, 담벼락 밑에는 죽은 참새 몇 마리가 뻣뻣하게 굳은 채 널려 있어 불길함을 더했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씨 부인을 부르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방 안에서는 숨이 턱 막힐 듯한 텁텁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문이 모두 굳게 닫혀 있어 대낮인데도 방 안은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했고, 구석에 켜놓은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병풍 바로 앞에 밥상도 물리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하루 사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풍만하고 기름기가 돌던 얼굴은 헬쑥하게 살이 내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어깨 위로 아무렇게나 흘러내려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만은 촛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침 문안을 여쭙자 민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서리야,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구나. 밤새 우러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그녀가 가리키는 손끝은 병풍 속에 하얀 여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흠칫 놀라 병풍을 바라보았지만 여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눈에 비친 여우의 털은 어제보다 더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숨을 쉴 때처럼 가슴 부위가 미세하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민씨 부인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음식은 비려서 먹을 수가 없어. 저 아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다. 민씨 부인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병풍으로 시선을 돌렸고, 마치 병풍 속의 여우와 대화를 나누듯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 없어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발목을 무언가 끈적한 것이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민씨 부인의 높은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집안 곳곳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밤중에 우물가에서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고, 빨래터에서는 누군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의 말들조차 밤새 발을 구르며 불안해했고, 아침에 가보니 말들의 갈기가 누군가 쥐어뜯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말부의 증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고가
그 기이한 자수, 병풍이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주인인 최 부자가 워낙 그 물건을 아끼는 탓에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뜰 장독대 근처를 서성이다가 박 노인을 만났습니다. 박 노인은 평소처럼 묵묵히 장독을 닦고 있었지만 서리를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어젯밤에 별채 뒤편을 지나가다가 기막힌 꼴을 보았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창문을 열고 달을 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사람이 아니라 꼬리 달린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더구나. 내 평생 도깨비 불도 보고 귀신 소리도 들어봤지만 산 사람이 짐승의 그림자를 달고 있는 건 처음 보았다. 서리는 박 노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풍의 실을 만졌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맥박과 핏자국에 대해 박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서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무당 할멈이 말해주길 산 사람의 원한을 가두어 만든 물건은 주인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란다고 했다. 그 병풍이 지금 민씨 부인의 혼을 갉아먹고 있는 게야. 박 노인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절대로 맨손으로 그 병풍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씨 부인의 기행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에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끔 문을 열고 하인들에게 생고기나 날간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몸보신을 하려나 보다 생각했던 하인들도 그녀가 가져간 날고기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병풍 앞에 제물처럼 받쳐놓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리가 몰래 문틈으로 지켜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받쳐놓은 붉은 고기 덩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며 비틀어졌는데 마치 병풍이 보이지 않는 입으로 그 고기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말라갈수록 병풍 속 여우의 털은 더욱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최 부자 댁의 안주인마저 이 사태를 걱정하여 최 부자에게 병풍을 치우자고 건의했지만 최 부자는 도리어 화를 내며 묵살했습니다. 그는 이미 병풍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병풍이 집안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민씨 부인이 아픈 것은 그저 객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병일 뿐이라며 의원을 부르라고 만명했습니다.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불려왔지만 그는 민씨 부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일각 약 15분도 되지 않아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의원은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맥이 사람의 맥이 아닙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서리는 박 노인의 경고와 의원의 반응을 보며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병풍의 실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왜 가위가 튕겨나갔을까? 왜 피가 배어나왔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실의 질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섬유도 동물의 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기고 단단하며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감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이나 힘줄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서리는 문득 옛날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끔찍한 저주, 즉 사람의 몸을 재료로 써서
만든 물건에 대한 전설을 떠올리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약 그 실이 정말로 사람의 힘줄로 만든 것이라면 그 속에 갇힌 원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리는 물을 기르러 부엌으로 가다가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지르는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놀란 서리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별채로 달려가 보니 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민씨 부인이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바닥을 긁어 피가 맺혀 있었고 눈은 흰자위만 보인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 끝. 방 안 깊숙한 곳에 놓인 병풍 속의 여우는 입가가 찢어질 듯이 기괴하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이 민씨 부인을 부축하여 안채로 옮겼지만 그녀는 헛소리를 계속하며 병풍을 가져와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여우님이 노하신다. 내 피를 드려야 해. 민씨 부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부자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별채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병풍을 없애야 한다는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씨 부인은 안채의 방에 갇혀 감시를 받게 되었고 별채는 텅 빈 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별채에서는 여전히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서리를 찾아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리야, 오늘 밤이 고비다. 저 물건이 이제 피맛을 보았으니 더 큰 것을 원할 게야. 주인 어른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오래된 쑥묶음과 소금을 서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정을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잠시나마 놈의 눈을 가릴 수는 있을 게다. 네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 놈의 본색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노인은 서리의 손재주와 눈썰미를 믿고 있었고 서리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침선비로서의 자존심과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리는 낮 동안 병풍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기 위해 민씨 부인이 쓰던 이불과 옷가지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별채에 들어갔습니다. 대낮임에도 방 안은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고 병풍 주변에는 서리가 낀 듯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리는 용기를 내어 병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여우의 하얀 털 사이사이에 붉은 실핏줄 같은 무늬가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고 그 무늬들은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거리며 병풍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작은 쪽가위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여우의 발톱 부분을 수놓은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실의 매듭이 일반적인 매듭법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사람의 관절을 묶어놓은 듯한 기괴한 방식으로 꼬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며 촛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리는 병풍 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사람의 말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한 기괴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박노인이 준 부적을 꽉 쥐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허공에 떠올라 서리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서리는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풍 속의 존재는 이제 그림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기어갔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팔다리를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수를 놓을 때 희생된 원혼들의 절규였습니다. 서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 끔찍한 소리의 근원이 병풍에 실 하나하나에 박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 젖히자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어둠 속의 붉은 눈동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에 들린 쪽가위 끝에 묻어있는 검붉은 액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 자수는 살아있는 저주였습니다. 소동을 들은 다른 하인들이 달려왔을 때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병풍을 태우거나 버리는 것으로는 이 저주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칠에 맺힌 원한의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악귀는 영원히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박 노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부자 댁에 운명이 걸린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지붕의 기와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는 여전히 안채에서 민씨 부인의 간호를 핑계로 별채 쪽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집품에 대한 집착과 가문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으나 이미 사태는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안채방에서 발버둥치며 여우가 온다. 여우가 온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 목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장 날카로운 가위와 바늘 그리고 박노인이 구해다 준 소금물 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침선비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옷을 지을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 부자댁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달빛조차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듯 마당에는 짙은 그림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낮게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하인들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물가에 놓인 물동이의 물은 저절로 출렁거렸고 부뚜막의 불은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피어오르지 않고 검은 연기만 내뿜어 부엌대기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마저 울음을 멈추고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고 있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안채에 감금된 민씨 부인의 방에서는 간헐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비명이 뒤섞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를 지키던 하녀들은 문 밖에서 벌벌 떨며 귀를 막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노인의 쉰 목소리,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젊은 여인의 애원하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민씨 부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풍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민씨 부인의 몸을 빌려 자신들의 고통을 토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으려 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방 노인이 건네준 소금 단지와
낡은 가위를 챙겨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별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노인은 횃불을 들고 서리의 앞길을 비추며 묵묵히 동행했는데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별채로 향하는 길목에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여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화초들은 모두 검게 타버린 듯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바닥의 흙은 이상하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자체가 썩어가고 있는 듯한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별채 앞에 도착한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고 문 안쪽에서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의 공기가 훅 하고 밀려나와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벽지와 장판은 짐승의 발톱 자국으로 난도질 당해 있었고 천장에는 검은 얼룩이 곰팡이처럼 번져 있어 마치 누군가의 원한이 방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호선 자수도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고했던 여우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몸집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괴물 같은 형상의 짐승이 병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털의 색깔은 붉은 피를 뒤집어 쓴 듯 검붉게 변해 있었고 여우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여우의 눈이었는데 실로 수놓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을 박아놓은 것처럼 젖어 있었고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서리와 박노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자수의 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볼 때처럼 매끄러운 비단실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굵기가 제각각인 거친 끈들이었습니다. 실의 표면에는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고 퀴퀴한 노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리는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병풍의 가장자리를 만져보았는데 천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갓 벗겨낸 짐승의 가죽처럼 축축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쿵, 쿵 하고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어르신, 이것은 실이 아닙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박노인이 횃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자 자수를 이루고 있는 실의 정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늘게 쪼개어 말린 사람의 힘줄과 근육이었습니다. 힘줄끼리 이어진 매듭 부분에는 아주 작은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 실을 고정하고 있었고 붉은색을 내는 부분은 염료가 아니라 말라붙은 핏자국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색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고 서리는 비로소 이 끔찍한 물건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병풍 속의 여우가 입을 벌리며 그르렁하는 낮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병풍의 나무틀이 뒤틀리고 찢어지면서 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여우의 앞발이 수놓아진 부분의 천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더니 마치 천을 뚫고 나오려는 듯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여우의 발톱 형태를 한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박노인이
재빨리 소금 단지를 열어 그림자를 향해 소금을 뿌리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며 그림자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소금에 타버린 바닥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병풍은 고통스러운 듯 뒤틀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프다. 뜨겁다. 내 몸을 돌려다오. 수많은 목소리가 합쳐진 기괴한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병풍의 실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핑, 핑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끊어진 실 끝에서는 붉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는데 그것은 명백한 선혈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요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 사람의 생기를 갈구하며 힘을 키우고 있었고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 근원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별채 밖에서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최부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별채에서 무슨 구판을 벌이는 게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최부자는 민씨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인들을 이끌고 별채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수집품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고 오히려 서리와 박 노인이 밤중에 몰래 들어와 귀한 물건을 훼손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부자가 들이닥치자 병풍은 거짓말처럼 요동을 멈추고 다시 평범한 그림인 척 시치미를 떼고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최부자는 바닥에 뿌려진 소금과 서리의 손에 들린 가위를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귀한 병풍에 무슨 짓을 하려던 것이냐? 민씨 부인이 아픈 것도 너희들이 부정을 타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최부자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두 사람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최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 제 목을 치셔도 좋으나 부디 제 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덫입니다. 서리의 당돌한 태도에 최부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얌전하던 서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 역시 최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나리, 이 늙은 종이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 병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밤이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더 이상 저것을 집안에 두시면 대가 끊기고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박노인의 간절한 호소에 뒤에 서 있던 하인들도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최부자의 표정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부자는 쉽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풍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시체 냄새가 난다는 말이냐?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자수가 또 어디 있다고? 최부자가 병풍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놈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손은 이미 병풍의 나무틀에 닿아 있었고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최부자의 비명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횃불을 다시 비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풍 속 여우의 꼬리털이 길게 자라나 최부자의 팔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털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최부자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고 최부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놓지 못해! 최부자가 발버둥 칠수록
털은 더욱 강하게 조여들었고 그의 팔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최 부자도 이 물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든 하인에게 병풍을 비추라고 소리친 뒤 품에 숨겨두었던 돋보기와 쪽가위를 들고 최 부자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잘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리는 여우의 꼬리털이 시작되는 부분, 즉 엉덩이 쪽의 매듭을 가위 끝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표면 위로 드러나자 서리는 망설임 없이 가위로 그 실의 표면을 긁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겉을 감싸고 있던 하얀 막이 벗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시커멓고 질긴 힘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명주실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다리 힘줄을 뽑아 말린 인건. 그런입니다. 서리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힘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가느다란 검은 실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것들은 머리카락입니다. 원혼들의 머리카락을 섞어 꼬았기에 이토록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서리가 가위로 힘줄 하나를 툭 끊어내자 끊어진 단면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쳐 최 부자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피 냄새가 확 풍기자 병풍은 고통스러운 듯 온몸을 비틀며 최 부자의 팔을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다오, 서리야. 어서 이것을 떼어내다오. 주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병풍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고 급기야 병풍 전체가 덜커덩거리며 바닥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풍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이 되어 최 부자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박노인이 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다 죽는다. 힘을 합쳐서 저놈을 눌러야 해. 서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병풍이 움직이는 원리가 중앙에 있는 심장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우의 가슴 부분, 유난히 붉고 두껍게 수놓아진 그곳이 바로 원혼들의 기운이 모이는 핵이었습니다. 서리는 최 부자를 구하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심장을 찔러 연결된 힘줄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자신 또한 저 털에 감겨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박노인에게 눈짓을 보내 병풍의 한쪽 모서리를 잡게 하고 용감한 하인 2명을 불러 다른 쪽을 잡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누르셔야 합니다. 서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공포를 무릅쓰고 병풍에 달라붙었습니다. 병풍은 맹수처럼 날뛰며 사람들을 털어내려 했지만 여러 사람의 무게와 기세에 눌려 잠시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서리는 가장 큰 제단 가위를 꺼내 들고 병풍의 정중앙 여우의 붉은 심장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온 집안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씨 부인이 갇혀있던 안채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민씨 부인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별채 마당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병풍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안 돼! 내 님을 해치지 마라! 빙의된 민씨 부인은 서리를 막아서며 병풍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고 서리는 민씨 부인과 병풍 두 가지의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씨 부인이 덮치기 직전 몸을 비틀어 피하며 가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내려꽂힌 가위 끝이 여우의 심장 부위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푹 하는 소리는 천을 뚫는 소리가 아니라 무르고 썩은 고기를 찌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가위가 박히자마자 병풍에서는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끼야, 그것은 수백 명의 원혼이 동시에 지르는 절규였습니다. 병풍의 틈새마다 검은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위가 여우의 심장에 꽂히자 터져나온 비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할 만큼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병풍 속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피는 사방으로 튀어 방바닥과 벽을 더럽혔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살인적인 냉기가 한순간에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우의 형상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리저리 뒤틀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에 타는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최부자의 팔을 옥죄고 있던 꼬리털들이 힘을 잃고 스르르 풀려나갔고 최부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 남은 붉은 멍자국을 감싸쥐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가위를 꽂은 손에 온 힘을 주어 버티고 있었지만 병풍에서 전해져 오는 진동은 그녀의 팔을 부러뜨릴 듯 강렬했습니다. 병풍 속의 원혼들은 쉽게 사라지려 하지 않았고 찢어진 상처 부위에서 검은 연기를 피워올리며 서리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프다. 춥다. 왜 우리를 가두느냐. 그 목소리들은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을 담고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심장을 찌르는 것만으로는 이 원한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을 서사매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를 공격하려던 민씨 부인 역시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눈은 뒤집힌 채 몸을 사시 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빙의되었던 귀신이 본체의 힘이 약해지자 민씨 부인의 몸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재빨리 민씨 부인에게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소금물을 그녀의 입에 억지로 흘려넣고 등을 두드려 나쁜 기운을 토해내게 도왔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놈의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박노인의 외침에 민씨 부인은 고통스러운 헛구역질을 하며 뱃속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모두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자 서리는 병풍에 꽂았던 가위를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가위가 빠져나온 구멍에선 더 이상 피가 솟구치지 않았지만 여우의 형상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병풍 앞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는데 마치 굿을 주관하는 무당과도 같은 엄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불을 더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대접만 떠다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 아이들의 매듭을 풀어주어야겠습니다. 최부자와 하인들은 서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서둘러 횃불을 더 가져와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고 맑은 정화수를 떠와 서리 옆에 놓았습니다. 서리는 피와 오물로 더러워진 손을 정화수에 씻은 뒤 품에서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작은 바늘과 골무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짐승을 죽이는 사냥꾼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푸는 침선비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자수는 억지로 묶이고
꼬인 원한의 집합체였기에 바느질로 묶인 것은 바느질로 풀어야만 했습니다. 서리가 바늘 끝으로 여우의 털을 이루고 있는 힘줄 가닥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방 안에 히잉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힘줄은 일반 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단단하게 엉켜 있었고 매듭마다 뼛가루와 머리카락이 섞여 있어 풀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실마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꼬,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을꼬. 서리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굳게 닫힌 매듭의 틈을 벌리고 한 올 한 올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검고 번들거리던 흉측한 힘줄이 하얀 연기가 되어 스르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꼬여있던 인권은 이 풀리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해방되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눈을 의심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던 예술품이 실은 사람의 고통을 재료로 만든 흉물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서리의 손끝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서리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딱딱한 힘줄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듭 하나를 풀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코를 찌르던 썩은 냄새도 옅어졌습니다. 서리는 무아지경 속에서 환영을 보았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설원에서 강제로 끌려와 노역을 하다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시신에서 힘줄을 뽑아내던 잔인한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원통함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담아 그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마음으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올 무렵 여우의 형상은 거의 다 사라지고 병풍에는 너덜너덜해진 바탕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여우의 눈동자였던 부분, 가장 단단하고 끈질기게 뭉쳐있던 매듭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감돌며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바늘을 찔러 넣어 매듭의 중심을 끊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고통 없는 곳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그녀의 말과 함께 툭 하는 소리가 나며 마지막 매듭이 풀렸고 붉은 빛은 허공으로 흩어져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원혼들의 속삭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서리는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날고해진 천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은 병풍 틀은 이제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인은 서리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내 솜씨가 사람을 살리는 활인관의 솜씨로구나. 그때 안채에서 부축을 받고 나온 민씨, 부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별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보쑥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처참하게 변해버린 별채의 모습과 너덜너덜해진 병풍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이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괴물을 집안에 들였다는 자책감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공포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최부자 역시 민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별채의 가재 도구를 마당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지시대로 병풍의 나무 틀과 남은 천조각, 그리고 민씨 부인이 쓰던 이불과 옷가지들이 모두 마당 한가운데에 쌓였습니다. 박노인은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저주의 물건들이 던져지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기이한 푸른 불꽃이 잠시 일렁이다가 이내 평범한 주황색 불꽃으로 바뀌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부자 댁에 붙었던 귀신이 이제야 나가는 모양이네. 간밤에 구판을 벌이더니 용한 무당이라도 불렀나 보지. 사람들은 정확한 내막은 몰랐지만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길은 드높게 치솟아 하늘의 나쁜 기운까지 태워버리는 듯했고 타닥타닥 타는 소리는 마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와 식솔들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며 마음속에 남은 공포와 찜찜함까지 모두 태워보냈습니다. 불이 사그라들고 재만 남았을 때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소금을 넣은 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게 했습니다. 특히 별채는 바닥을 다 뜯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오랫동안 말리도록 했습니다. 서리는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팥죽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잡귀를 쫓고 애군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고생한 식솔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마음을 다독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솥단지에서 구수한 팥죽 냄새가 퍼져나가자 집안에는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 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갓 끓여낸 팥죽 그릇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 불찰로 인해 너희들이 큰 고초를 겪었다. 특히 서리와 박서방의 공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최 부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씨 부인도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와 팥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짐승의 껍데기를 쓰고 살 뻔했구나.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민씨 부인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서리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무수히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그녀에게 훈장과도 같은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대청소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빼내고 햇볕에 이불을 널어 말렸습니다. 닭들은 다시 마당을 활보하며 모이를 쪼았고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한층 더 깊어진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고 힘을 합쳐 악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리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바느질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피 묻은 가위와 바늘을 깨끗이 닦아 기름을 칠하고 헝클어진 실타래를 다시 곱게 감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과 바늘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잇고 상처를 꿰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더욱 정성을 쏟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길하게만 보이던 붉은 빛이 이제는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민씨 부인은 방에서 안정을 취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리와 방 노인은 뒤뜰 뗏마루에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앞에 두고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공기 중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며칠 동안 최 부자 댁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진 기운을 다시 모으기 위한 고요한 칩거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던 불길이 남긴 재는 바람에 깨끗이 날아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별채는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드러내어 새 흙을 채워 넣었는데 며칠 동안 군부를 떼어 눅눅한 습기와 남은 냉기를 완전히 몰아내자 다시 예전처럼 뽀송뽀송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밤이면 들려오던 기괴한 긁는 소리나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민씨 부인은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그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무명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서리를 따로 불러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를 건네주려 했으나 서리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부인, 그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리의 겸손한 태도에 민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손이 참으로 거칠구나. 하지만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곱고 귀해 보인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민씨 부인은 수차례 뒤를 돌아보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고 그녀가 탄 가마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집안 사람들은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기이한 수집품들을 모두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찜찜한 기운이 느껴지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값비싼 골동품들은 팔아서 쌀과 곡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욕심이 과하여 집안에 화를 불러들였으니 이제는 베풀며 살아야겠다. 최 부자는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입힐 옷감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최 부자의 변화를 의심했으나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이 계속되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덕망 있는 어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벼락은 이제 사람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서리는 침선비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바느질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예쁘고 화려한 무늬를 놓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옷을 입을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을 입으면 겨울에도 춥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리에게 옷을 부탁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돈을 많이 주는 양반들의 주문보다는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 하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누더기를 키워주는 일을 더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녀의 방 호롱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불안한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 마을을 비추는 따뜻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더욱 높고 파랗게 변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알싸한 냉기가 실려 있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댁 앞마당엔 김장을 담그느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 냄새와 갓 지은 수육 냄새가 어우러져 집안 가득 풍성한 향기를 만들어냈고 마루에 걸터 앉아 갓 담근 김치를 맛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뒷짐을 지고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올겨울은 춥지 않겠구먼. 사람의 온기가 장작불보다 더 따뜻한 법이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리는 김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굳은 손을 녹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송이들은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그리고 며칠 전 불길이 솟아올랐던 별채 마당의 흙 위에도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조용하게 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리는 창문을 조금 열어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맑고 깨끗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고 그녀는 비로소 지난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최 부자댁 사랑방에서는 조촐한 다과상이 차려졌습니다. 최 부자는 서리와 방 노인을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네. 최 부자가 직접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서리와 방 노인은 송구스러움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한 시대였지만 생사를 함께 넘긴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모과차 향기가 감돌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그락거리는 눈 내리는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서리의 작은 방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서리는 잠을 청하는 대신 다시 바느질 바구니를 끌어당겼습니다. 내일 마을의 어린아이가 입을 베네쪼고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얀 무명천 위의 색동실로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양을 수놓는 그녀의 손길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부디 이 옷을 입는 아기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깃들거라. 서리는 바늘을 찌르고 실을 당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축복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문풍지 위에 어른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적당했고 화로에 묻어둔 밤이 탁, 탁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서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화로에서 잘 익은 밤 하나를 꺼내 포호 불어가며 껍질을 깠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밤을 입에 넣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은 거창한 보물이나 화려한 병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발은 점점 굵어져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문득 호선자수도 속의 여우를 떠올렸습니다. 원한에 사무쳐 사람을 해치려 했던 그 슬픈 영혼들도 이제는 하얀 눈이 되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주며 더 이상 그들이 춥거나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며 서리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바느질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서리는 완성된 베네쩌 고리를 곱게 개어 머리맡에 놓아두고 바늘을 쌈지에 꽂은 뒤 가위와 실타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에 심지를 낮추어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들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미불의 묵직한 무게감이 하루의 고단함을 눌러주었고 따뜻한 구들장의 열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노고남을 불러왔습니다. 베개의 머리를 누이자마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평화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서리는 드넓은 꽃밭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실도, 검은 힘줄도 없었고 오직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붉고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서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꽃밭 너머의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서리는 손을 흔들어 여우를 배웅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짐까지 모두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세상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탐욕은 비워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정성을 채워넣은 최부자댁의 이야기는 눈 내리는 밤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항상 마음씨 고운 침선비 서리의 바느질 소리가 함께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창밖에 바람 소리가 거세어도 여러분이 계신 그 이불 속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서리가 정성껏 지은 옷이 사람을 감싸주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험한 꿈 꾸지 마시고 하얀 눈밭을 거니는 평화로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 산 너머 해가 뜰 때까지 걱정일랑 저 눈 속에 파묻고 깊고 달게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